자, 식물 생산에 관한 법칙 및 시비에 관련되어서 항상 공부하실 때 차례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제목을 이해하고 이 제목이 전체 내용을 뭘 다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참 좋은 공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큰 제목이 나왔으니까 생산에 관한 법칙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고 이 시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료를 얼마나 주어야 될지에 대한 이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채소율이란 단어하고 채소 양분율이란 말은 특별히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굳이 구분해 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리비라는 독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수경 재배 있잖아요. 수경 재배 물에다가 각각의 이제 비료를 넣고 A라는 비료만 빼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실험에는 B라는 비료만 빼고 그다음 실험에는 C라는 비료만 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쭉 확인을 한 거고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소 양분율이라는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히 많은 비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NPK라든가 다량 요소 말고 미량 요소 있잖아요. 그 미량 요소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미량 요소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초래하더라. 그래서 생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량 원소의 부족이 이 채소 양분율과 더 관련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율이라는 건 전체 생산량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비료라면 채소 양분율이라는 건 미량 요소와 좀 더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놓으시고요. 예. 그래서 시용의 채소율이라는 거, 보수 점감의 법칙, 작물의 영양기, 종류에 따른 시비, 지역적인 차이, 시비적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쭉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그냥 원리나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채소율은 생육인자 중 가장 부족한 제한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도 그 부족한 하나가 전체에 그렇죠. 피해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채소율이라는 말은 그런 제한인자 이런 단어 하나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였고 보수 점감이란 단어가 맞나요? 이렇게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나한테 생소하지? 써놓고도. 예. 보수 점감의 법칙. 예. 양분 제한 인자의 양이 증가하며 수확량이 증가하나 뭐냐면 그렇다 해서 그 제한한 양을 무한정 증가시킨다 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점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과잉 현상 그래서 오히려 감소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수 정감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작물의 영양기 어떤 영양기에 시비를 할 것인가 그런 원리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육 전 중기에서 후기의 질소 비료가 도움이 많이 되고 인산은 생육 초기 그다음에 칼륨은 생육 전반에 필요한 비료이다. 이렇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한 얘기도 아까 인산이나 질산태나 칼륨태나 이런 것들 흡수되는 동태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몇 번씩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연결해서 인식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벼보리 같은 경우에는 규소질 비료가 많이 필요하고 콩가나 엽채류는 칼륨이나 칼슘 비료가 많이 필요하고 맹류는 마그네슘 결핍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섬유작물에는 염소 쌍떡류 식물에는 붕소 이런 것들이 또 특히 중요한 비료 중에 하나이다. 얘네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다량 원소보다 더 중요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채소율 법칙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료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약간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비료의 형태와 특성. 우리가 앞서 쭉 얘기한 거는 그런 무기태의 질소라든가 인산태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토양에 어떤 형태로 있냐, 작물에 흡수되어져서 어디에 쓰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요 파트는 이런 것들을 비료로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질소에 비료로 만들어지기 전에 질소의 흡수 기본 형태는 요 두 개의 무기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기태라는 거는 무기화되어져서 식물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작물이 흡수하는 형태는 이 무기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기태 비료가 있지만 얘는 토양에서 무기화되어져서 작물이 흡수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 질산태로 흡수가 되어져도 작물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다시
이 암모늄태화 되어져서 작물이 생육 대사에 질소 대사에 사용이 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뭐 다른 얘기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질산태 요게 있잖아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질산 암모늄이라는 비료가 있는데 나중에 비료 이야기할 때 비료 중에서 질산 비료 중에서 질산 암모늄 비료가 가장 그 질소 형태 중에서는 작물이 잘 흡수하는 비료가 질산 암모늄이에요. 그거 하나 정도는 뭐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질산태가 물에 잘 녹고 속효성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뭐 시험 문제 다음 몇 가지 비료 중에 에서 가장 흡수가 빠르고 그런 비료는 무엇인가 그러면 질산 암모늄을 여러분 답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암모늄 태이가 많이 나오고 시아미태 뭐 이런 태들이 막 답에 들어 있어요. 그럴 때 질산 암모늄을 딱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질산 암모늄 되어 있고, 요소태라는 거는 우리가 요소 요산이라는 거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분뇨잖아요. 그죠? 이거를 비료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죠. 개분이나 인뇨 이런 것들이고, 요소태도 굉장히 속효성이기 때문에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연면 시비에 많이 쓰는 질소가 이 요소를 왜 쓰냐면 중성 비료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연면 12 비료는 중성 비료를 씁니다. 산이나 알칼리 이런 거 안 쓰고. 그래서 많은 질소가 있는데 아까는 뭐 질산 암모늄이 잘 흡수된다는데 개 뿌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중성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소를 많이 씁니다. 우리 일반 비료에서는. 예. 그래서 요소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요소라는 것도 탄산 암모늄, 결국 질산 암모늄 태화 되어져서 간다라는 거, 시안 아미드태가 있고, 뭐 유기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시안 아미드태는 CN이라는 CN2라는 요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런 이제 이런 형태들은 결국엔 질산 암모늄화 되어져서 얘가 다시 딱 쪼개져서 무기화되어져서 질산염과 암모늄염으로 딱 나눠져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예, 요 질산 암모늄태가 딱 되고 나면은 그때는 아까 뭐라 했냐면 물에 잘 녹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금세 녹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 속효성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물에 아무리 석회질소 열심히 줘봐야 질소 비료로 하려고 하면 한 세월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쯤 되면은 시아나 아미디테는 뭐 흡수하기 쉽지 않아. 이런 거 완전히 지효성 비료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단백태 그래서 깻묵이라든가 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은 질소 비료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비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흡수하려고 그러면 한 세월이죠. 뭐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인산의 형태, 인산은 비유동성이다.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산 비료를 줄 때는 뿌리에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비료를 주는 것이 옳다. OX 그럼 어떤 답이겠어요? 인산 비료는 될 수 있는 한 뿌리에서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주는 게 합당하다. X. 그러니까 요 말만 보고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 얘기를 계속 했지만, 그래서 비유동성 원소이고 토양에 잘 고정되어져 있어서 잘 녹아나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용성 뭐 얘기하지만 이거는 거의 뭐 시험에 다루지도 않아요. 왜냐면 인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구용성, 이렇게 산이나 이런 거에 잘 녹는 비료이고 또 이제 완효성이다 보니까 이렇죠. 그래서 구용성 유기산 이런 거에 녹여서 쓰는 그런 형태가 대표적인 뭐 이제 인산의 이제 비료로 이제 우리가 용성인비 이제 책에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비료가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인산 비료 얘기하면 아까 뼈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동물의 뭐 핵산이라든가 뭐 동물 인산의 레시틴, 피틴, 뉴클레인이 이제 그 DNA에 그 관련되어진 물질이고, 이런 물질들이 이제 유기태 인산이 되는 거고, 쌀겨나 깻묵에도 인산이 상당히 들어있고,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죠. 예. 그렇다 해서 또 댁에서 막 베란다에다 깻묵 막 뿌려놓고 쌀겨 막 부어놓으면 막 부글부글 벌레 생기고 장난 아닙니다. 이런 유기태 비료들은요,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하시고, 나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날파리와 매우 친하다 이러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아니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식물을 잘 키우세요. 한번 뭘 키웠다면 기본이 30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간데 저희 뭐 남편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선인장이 출발을 한 거예요. 베란다 이렇게 천장까지 닿아서 양말을 거기다 이렇게 막 걸어 놓으시더니 어느 해 갔더니 너무 주체가 안 되어서 내다 버렸다 해서 제가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 저한테 한 번만은 물어봐 주시. 그럼 그거 어떻게 이동할래만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거 잘 주세요. 우유곽도 먹고 나면 헹궈갖고 꼭 넣어요. 그런데 벌레가 생기는데 항상 베란다 문을 식물을 위해서 거의 열어놓는 형태세요. 거의 열어놓으시고 한겨울에도 낮에 햇빛 뜨는 날은 그러니까 집에만 계신 살림하시는 분이시니까 정말 식물을 위주로 사시는 것 같을 정도로 베란다 문을 따뜻할 때는 꼭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키워요. 저희 집에 죽어가는 거 글로 가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가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 이걸 왜 다 물에다 담가놨냐고. 물에다 담가놓으면 저희가 이제 비료를 잘 못 주게 되고 비료 주면 막 녹조 끼니까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살아만 있어다오 하고 수경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간엽들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보시기에는 완전히 식물 학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아글라오네마라든가 여러 가지들 다 화분에 키워놓으셨는데 저희 집은 아직도 막 비실비실 되고 누렇게 떠 있고 아직도 크기가 20년 이렇게 요만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거 막 이렇게 자라 있고 그래요. 다시 거기서 따와가지고 옮겨놓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 껍질 이런 거 꼭 그렇게 칼슘에 녹여서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좀 더 속효성이 되는 거죠. 완효적으로 그렇게 잘 활용만 한다면 아주 좋은 비료가 된다는 거는 뭐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이렇다는 거. 이거 제가 막 글자가 많지만 굳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해서 그랬어요. 토양 내 인산의 이동률은 매우 낮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고죠. 인산 비료는 공급한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뿌리 가까이에 비료를 줘야 된다. 인산은 즉시 점토 입자의 흡착이 아까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용액 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용액 속에 남아있어야 뿌리가 그 용액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산은 용액 속에 잘 남아있지 않고 토양에 흡착이 돼버린. 식물체 뿌리는 인산을 흡수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인산 비료는 비료를 줄 때 식물체 뿌리에 가능한 가깝게 거의 접촉 상태 정도로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작물은 토양에 있는 유효한 인산 중 아주 소량만 흡수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인산은 어린 식물체의 뿌리 근처에 높은 농도로 공급하기 위해 제식 시기에 골을 파고 공급을 해라. 그래서 인산 비료를 주는 우리 이제 도시 농업 활동에서는 거의 그 제식이라는 건 묘를 심는 시기잖아요. 그때 아예 바로 그 옆에다 골 파고 인산 비료를 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고 인산의 형태 이제 구용성 인산 1칼슘, 2칼슘 이게 이제 책에 보면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어딘가에 있죠. 선생님들 책에 826쪽에 824쪽 한번 볼까요? 질산의 형태, 질산태, 암모늄태, 요소태, 시아나미드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예요. 한번 그 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825쪽에 무기태, 유기태 중에 질산태, 질산 암모늄을 다른 말로 초안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 질산 나트륨은 칠레, 초석, 항산 암모늄, 유안 이런 단어 많이 써거든요. 그래서 유안 같은 경우는 결정 상태로 이렇게 약간의 돌멩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단어로도 가끔 쓰고 이제 책에는 초안, 유안 이렇게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뒤에 가면 이제 인산의 형태라는 게 있는데 인산의 형태 중에 이제 수용성과 구용성 얘기할 때 수용성이 가용성은 이제 녹는다 이런 뜻이고 그 녹는 게 물에 녹냐 아니면 산에 녹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산 1칼슘, 2칼슘 이제 책에 보면은 CA 그죠? H2PO 2 이렇게 인산 1칼슘, 2칼슘 이렇게 화학기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구용성, 중성의 용성인비, 알카리성이죠. 그죠? 예. 구용성, 알카리성, 용성인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되어 있고 유기태 아까 말한 인 같은 것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칼륨 비료. 칼륨 비료는 염화칼륨, 항산칼륨, 나무재. 그래서 재를 태운 거에는 이 칼륨 비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 비료를 언제 많이 주냐면요. 혹시 마늘 농사, 양파 농사를 가을철에 이제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보면 가을철에 작물이 없다. 작물이 없어. 10월 때 되면은 노지에 심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뭐 아랫지방도 그렇지만 그 마늘이나 양파를 심으시면 돼요. 10월 말 11월 초에. 그리고 이제 심고 나서 이렇게 춥잖아요. 그럴 때 낙엽 같은 것도 좀 덮어주지만 요 나무째 아주 좋습니다. 칼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투압이라든가 이런 수분 흡수 이런 거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비료이고 재를 태워서 그렇게 놔두면은 겨울철에 보온도 되면서 식물의 수분 흡수 이런 거에 적정한 조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가 아주 좋은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칼륨의 주 공급원이다. 그래서 잿가루는 무슨 재인데 나무재니까 뭐 나무 뭐 줄기든 뿌리든 이런 거 다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나무재를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칼륨 비료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칼슘 비료. 칼슘 비료는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생석회가 있고 생석회의 칼슘량은 80%. 이제 요런 말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생석회 2kg를 칼슘 비료로 주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순수 칼슘량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kg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 칼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일 비료로 주는 거하고 복합 비료로 주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 푸는 걸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 탄산석회를 가장 비료로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생석회에 물 타면 소석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생석회라는 게 뭐예요? 그 건물 지을 때 석회 있잖아요, 석회. 그죠? 예. 그거예요. 그 석회를 그래서 잘 저장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장할 때 수분이 많은 곳에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물 들어가면 다 굳죠. 어쨌든 이제 물이 섞인 게 이제 소석회고 이거를 가른 게 이제 가루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탄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섞인 게 탄산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석회, 소석회, 탄석회 다 칼슘 비료고 석회 비료를 많이 주라 그럴 때는 언제 준다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 토양 산성을 교정할 때. 예. 그런 얘기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중화를 해라, 뭐 교정을 해라 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 비료. 그다음에 뭐 이따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비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료 회사에서 이제 나온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 826쪽 한번 볼까요? 826쪽에 이건 중요하니까 별표를 해놓으시고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요. 산성 비료. 중성 비료, 염기성 비료. 아까 이제 용성인비, 구용성 할 때 제가 염기성 비료다 이제 그래기 인산 중에서 염기성 인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요소, 그죠? 요소가 중성이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질소 비료로 가장 많이 쓰일 때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 연면 시비할 때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 돼요. 똑같은 질소 비료인데 가인산석회, 뭐 중가인산석회, 뭐 일산이나 알루미늄 쓰지도 잘 않아요. 어쨌든 이런 비료들은 그냥 뿌리에 줘야 되는 비료이지만 중성 비료는 똑같은 질소 비료 중에서도 좀 그러기 좋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염기성 비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적 반응은 그런데 그 827쪽에 가면 비료의 모양 있지요. 분말이냐 결정이냐 알갱이냐 고형이냐 머리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도 가끔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른 거는 비료의 흡수성 질산 아모늄이 가장 흡수하기가 가장 좋다. 가장 잘 녹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 많이 있는데요. 가장 앞에 거, 그 옆에 하나 더 요산은 요소에 산이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물의 오줌 중에서 뭐 파충류가 싼 오줌은 요산이고 뭐가 싼 오줌은 요소고 뭐 좀 이렇게 구분을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되어 있고 항상 칼륨이 그런 의미에서 좀 흡수가 좀 늦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비료의 배합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예, 이런 건 이제 뭐 거의 상식적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미루고 말고도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할 건 이제 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그 계산 문제에 보면 12량을 결정한다. 좀 이게 좀 색깔이 이런데, 흡수율에 전체 수확물 성분량의 천연 공급량을 빼서 곱하기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소의 흡수율, 그랬더니 질소의 양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글씨가 이상하다. 질소 수확량에다가 질소 흡수량을 곱하기 뺐다. 그래서 질소의 흡수율은 한 30에서 50%, 뭐 인산은 10에서 20, 칼륨은 40에서 60이다. 뭐 이런 거 잠깐 안내를 해드렸고,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는 이제 여기 요런 문제,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쨌든 이번 거기 뭐지? 그 기능사에는 공급량, 그죠? 우리 공급이 많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공급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예전에 한번 유기농 기능사인가 나왔던 똑같은 문제예요. 네, 그 문제. 그래서 이제 혹시 공부를 하려면 다른 기능사 공부 문제도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서로 연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공급량 계산하는 문제도 전체 그 부피를 일로 보고 나서 전체 그 알갱이 입자를 부피비로 나눠 가지고 그걸 뺀 값이 그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알갱이와 그 걔네의 부피를 빼야만 그게 이제 남아있는 빈 공간이 되는 거잖아. 1이라는 공간에 그런 알갱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뺀 값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나온 값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 비료는 비효도가 높아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취급이 쉽고 가격이 낮아야 된다. 이게 이제 비료의 선택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료의 표준가, 예를 들면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건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이제 비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질소의 표준값, 예를 들면 요소라는 질소 전체 비료가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질소 성분이 46%가 들어있어요. 뭐 그 질소 비료에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비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요소라는 비료를 질소의 비료로 쓰려고 하는데, 그 요소라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질소가 46%, 100% 질소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럴 때 25kg 비료 포대를 3,056원이라 했을 때 순수 질소 1kg의 값은 얼마냐?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체 이제 가격이 3,056원이고 그 다음에 1kg의 값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질소 25kg들이 안에 46%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46을 곱해갖고 나누면 1kg의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복합 비료는 NPK 보통 이런 순서예요. 질소 22, 인산 22, 칼륨 이런, 그러니까 한 포대에 5kg의 질소 값이 얼마냐 그랬을 때 지금 질소가 22%이잖아요. 1kg가 265.7원이고 그것이 요 포대에 22가 들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100 중에서 22 비율로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0.22로 곱하고 전체 25kg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곱하면 요 정도가 질소 값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여튼 차근차근 한번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방법은 그냥 넘어가고 여기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런 거 한번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 비료 시험에 보면 포트라는 거, 와그너라는 사람이 정해준 규격 포트가 있어요. 한 25cm 정도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한치 화분이 몇 cm냐면 요 폭을 얘기할 때 3cm를 한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25면은 뭐 한 8치 정도 화분 크기의 식물을 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육하는지를 보는 게 포트 재배다라는 뜻이고, 프레임이라는 틀, 우리 프레임 짜는 것은 프레임 안에다가 식물을 심고 뭐 조사를 한다든가 포장 실험을 바로 한다든가 비료 실험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수경 재배를 한다든가 크노 라이시미터 이렇게 있는데, 라이시미터라는 건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을 잠깐 보시면 라이시미터 839쪽에 보시면요, 토양에 녹아있는 양분이 밑으로 이렇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내려가는 그 이동 현상을 시험하는 거를 라이시미터라는 기계로 찍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비료를 줬을 때 비료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실험이고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위원소는 보통 우리가 방사성 할 때 동위원소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은 그 원소의 그 원소 번호는 똑같아요. 그런데 질량이 다른 거야. 그런 걸 동위원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는 같으나 질량이 다르다. 그래서 동위원소는 방사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그 몸에 이제 암이 생겼거나 그러면 우리가 방사성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요양소에 가서 그게 다 반감되어서 사라질 때까지 가족들하고 접촉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방사성은 빨리 반감기를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방사선 반감기에서 뭐 이게 뭐 철기 시대의 물건이냐 뭐 고조선 시대의 물건이냐 이런 것도 이제 다 확인하는 건데 그게 얼마 그 반감기가 모든 그 성분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위원소 이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작물들의 그 동위원소를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한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라디오 그래프라는 건 보면은 방사성 그 동위원소를 특정해서 그러니까 아까 동위원소 이용을 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 질량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자동 라디오 그래프 이런 게 이제 실험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구 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구 배치법은 이제 통계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일단 배치법의 이름을 몇 개를 얘기해 드릴게요. 완전 임의, 난계, 요인, 분할구, 라틴 반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책에다가 책이 없으시면 어디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완전 임의 배치법은 일원 배치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한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콩이라는 게 있는 완두콩에 생장 조절 물질을 예를 들면 처리를 했어요.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것 원인이 하나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배치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콩을 막 심어 놓고 A라는 곳에는 처리를 하고 B라는 곳에는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리 물질을 한 개 더 생기기 좋냐, 처리하지 않은 게 더 좋냐. 이게 이런 배치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험 배치를 할 때 이런 배치라는 말은 뭐 위치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실험을 배치한다라는 건 작물을 이렇게 배치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한 가지 원인이 예를 들면 좀 전에 제가 뭐 생장 조절 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광을 쏘였냐 안 쏘였냐.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이런 배치법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쭉 쓰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난계법 이렇게 나와 있죠. 난계법. 예. 난계법은 이원 배치. 원인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계법은 원인이 두 개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난계법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품종이 A, B, C, D. 아까는 품종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품종이 5개야. 그럼 이게 하나의 원인이죠, 벌써. 품종에 따라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니까 무슨 처리를 했던지 간에 아무 처리를 안 해도 5개의 품종을 각각 심었으면 결과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배치법은 한 개의 품종에 뭘 처리했냐. 그런 거고 난계법은 품종이 예를 들면 5개다. 뭐 품종이 2개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품종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다 또다시 뭐를 하는 거냐면 어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난계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난계법을 이원 배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안에는 뭐 같은 것끼리 모아서 집구화를 하고 그러니까 집구화라는 개념은 그 하나의 뭐 블록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너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이제 게 난계법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포장의 지력이 한 방향으로 변화할 때 좀 이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포장에서 실험을 할 때 예를 들면
작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력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어떤 그 비료를 줬다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료를 A를 주고 B를 주고 C를 준 게 아니라 작물이 여러 가지인데 땅에 그 지력이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건 지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력의 방향이 두 방향이면 삼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원 배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럴 때는 라틴 반격법이라는 걸 써요. 다시 이런 배치는 이해를 했죠? 네. 예를 들면 그냥 A라는 작물에 처리를 했냐 처리를 하지 않았냐 이게 1원 배치고 2원 배치는 A, B, C, D 네 가지 작물이 있는데 그 작물에 어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하는데 그 요인이 A, B, C, D라는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한 작물에 한 번 처리하는 거는 유무의 관계이지만 이거는 두 가지 원인이 하나의 처리의 의미가 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원 배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라틴 반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책하고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 라틴 반격법, 라틴 반각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개법이 이렇게 몇 개의 종류의 지력이 한 방향이라는 건 하나의 처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어떤 처리를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라틴 반각법은 A, B, C, D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쪽 처리도 한번 하고 이쪽 처리도 한번 하고 처리가 두 가지 요인인 거예요. 품종도 여러 개인데 처리를 두 개.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통계를 할 때 보세요. 한 가지 품종에 약품 처리를 했냐 안 했냐는 되게 통계가 간단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품종에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품종이 이렇게 있는데 처리 한 번 하고 또 다른 처리를 또 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약품 처리도 하고 광 처리도 하고 이렇게 라인이 가로 세로 방향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력이라는 건 한 가지 방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비료 실험만 했다. 라틴 반각법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비료 실험도 하고 광 실험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라틴 반격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방향 요인이 두 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뭐 여기 T 제곱은 R은 C는 T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뭔 말이냐면 R은 열, C는 행, T는 처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 개의 품종을 행열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3, 3은 9, 9개 그 각각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품종이 4개인데 처리를 2개에 따르면 2 곱하기 6 하면 6개의 처리가 나오지만 얘는 이렇게 3개의 방법에 3개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9개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R하고 C하고 T는 같다 이 말은 중요한 건 아니고 T 제곱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T 제곱이라는 건 처리와 처리를 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전체 결과치는 9번이 나온다. 예를 들면 처리가 4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반복이 뭐 여러 실험의 반복이 4개다 그러면 16개의 예, 그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인시험. 네. 네, 요인시험은요. 그냥 요인시험은 그대로 요인시험이에요. 요인시험의 예를 하나를 들어줄게요. MP 비료가 있다. 질소와 인산 비료가 있다. 그냥 그대로 적어보세요. 무비, 보비, 다비 시험. 보비, 다비 시험. 그러면 MP라는 두 개의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무비는 컨트롤이고 보비는 비료를 조금 넣었다고 다비는 과잉 비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3개의 처리 수준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요인 시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수준을 가진 너무 이 안에 설명이 저는 더 복잡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요인 시험 2개의 비료가 있으면 그 비료를 3개의 어떤 그 비료의 농도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쵸? 예. 무비, 보비, 답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인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분할구 배치법은요.
아까 이제 요인 시험도 MP 비료다라면 2개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인이 2개 이상인데 요인이 2개 이상인데 실험 재료가 많이 필요한 설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료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뭐 대종묘 회사에서 아주 포장을 크게 이렇게 해갖고 분할을 해놓고, 그러니까 2가지 요인에 관련되어서 실험을 할 때 이제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인 시험하고 분할구 배집하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요인 시험은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 아닌데 분할구 배집법은 많은 양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요, 그 분할구 배집법은 최종적으로 보면 요인과 요인 사이에 굉장히 그 범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분할구 배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계를 실험할 때 분할구 배치법에 문제 하나를 불러드리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이해를 해보세요. 예제가 이거야. 양파 깐부기 병에 대한 비료를 주었어요. 유기비료, 양파 깐부기병에 유기살충제, 여기 유기수은제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살충제를 3종류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세레신, 2번째는 네오메클론, 3번째는 칠레산수은. 칠레산수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양파 깐부기병에 대한 3개의 지금 뭘 줬어요? 요인을 준 거죠. 살충제 요인을 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양을 얼마만큼 뿌릴 거냐. 그 요인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g을 준다. 25, 50, 75, 100g을 또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살충제가 3종류가 있고 3개의 요인이 있고, 이 3개의 요인을 몇 g의 비료를, 그러니까 살충제 양을 쓸 거냐. 그러니까는 세레신을 25g, 50g, 75g, 100g을 썼을 때 결과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네오메클란을 25, 55, 75, 100g을 썼을 때 값이 뭔가 다르겠죠. 살충 효과가. 그 다음에 칠레산수은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준 그 양에 따라 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3개의 요인에 4개의 그 또 양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3 하면 요인으로 치면 12개의 요인인데, 그렇죠. 12개 요인인데 이 분할구 배치법은 그냥 일반 요인 실험은 규모가 작은 실험이지만 분할구 배치법은 굉장히 많은 양의 큰 그 단위에서 하는 실험이다. 그 실험을 설계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개의 비료에 4개의 양을 조절을 했으니까 깐부기병에 대하여 배치로 하면 12개의 어떤 그 결과 수준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낼 때 이 12개가 상호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 찾는 이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분할구 배치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냥 조금 이해가 조금은 됐어요. 많이 안 되어도. 하여튼 요 5개 정도의 그 실험 통계를 배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조금 뭐 차이라 그럴까? 그런 정도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비료는 좀 더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비료를 제조를 하겠습니다. 858쪽. 네, 858쪽. 자, 858쪽에 얘기는 우리가 앞서 했던 얘기들의 되게 많은 반복적인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 주실 것을 요하며 그냥 넘어갈게요. 네. 한번 이제 줄 그어가면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리멤버 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소, 중성비료고, 연면십이 가능하고, 전층십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산질 비료 넘어가고, 복합비료. 복합비료를 넘어가는데 이제 862쪽을 가시면,
여기에요. 이제 비료 성분 비율 계산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잠깐 얘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 다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책이 너무 어려워. 오히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일로 옮길게요. 이거 조금 옆에 어디 좀 치워도 돼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보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비료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NPK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요 뒤에부터는 이제 붙이기 나름이고, 이런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붕소, 복합 비료가 있다. 그 비료의 비율을 봤더니 12대 7대 10대 2대 0.3이다. 이 비료가 20kg 비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20kg 비료 안에 질소는 얼마의 양이 들어있냐. 이제 가장 이게 초기 1단계 지금 그 계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0kg 중에 단위를 이제 생략하겠지만 질소가 전체 중에 몇 프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12, 그죠? 12%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해주면 12%라는 건 어떻게 12%를 곱하면 안 되죠? 0.12를 곱해야 되죠? 예. 12%가 들어있다는 건 0.12를 곱하면 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 본바에 의하면 계산은 안 되니까 2.4kg. 요 20kg 안에 질소 비료는 정작 2.4kg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 다음 건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NP, K, CA 해놓고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답만 제가 가르쳐 드리면 1.4, 2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0.4, 0.06kg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20kg 요 비율 안에. 근데 이제 복합 비료가 요런 비료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20 얘기했지만 22대 10대 15대 요 NPK가 이렇게 되어 있다. 얘가 25kg가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응용하면 되겠죠. 25 곱하기 0.22 이렇게 하면 질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비료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되어진 게 아니라 비료마다 복합 비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그 여러분들이 복합 비료를 사시면 그 비료 껍데기 바깥에 퍼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고, 가장 흔하게 우리가 간엽식물 할 때 쓰는 비료가 뭐가 있어요? 북살이라든가 하이포넥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 보면은 바깥에 NPK의 비율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보통 15대 18대 21 이런 것도 있고 21대 몇 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전체 양 중에 요 퍼센트를 곱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질소의 비료의 양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칼륨이 이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가장 1단계 이제 계산 문제. 혹시 이번 기능사 이런 문제는 안 나왔죠? 비료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왔죠? 나왔나?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침을 좀 묻히고, 자, 단용으로 쓰느냐 복합 비료를 쓰느냐 12량을 계산하는. 단용은 간단해요. 단용은 예를 들면 그 성분량을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성분량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의 성분량이죠. 성분량을 실중량으로, 실제 아까 25kg 성분량의 질소의 실중량은 2.4kg더라 이런 의미예요. 실중량으로 환산한다 그런 뜻인데 요건 안 적어도 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중량은 성분량 곱하기 100분의 비료 성분 함량. 지금 여러분 책에 이런 말들이 조금 복잡하게 막 써 있는데요. 보세요. 그러면 성분량 질소가 이제 질소를 갖다가 20kg의 질소를 주고 싶어요. 요거대로 그냥 하려고 그래. 좀 수치를 한 2.4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왜냐면 계산을 빨리 못하니까. 성분량 질소를 20kg을 주고자 할 때 요소에
성분량 질소를 20kg을 주고자 할 때 요소를 지금 그 질소에 비료가 되는 건 요소를 주려고 해요. 요소는 비료 이름이에요. 얘는 비료 속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이고, 그 말 이해 못하면 이거 2단계로 못 넘어가.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소에 들어있는 질소는 아까 이건 기억 안 해도 문제에서는 꼭 줘요. 46%라고 했어요. 요소라는 비료에는요, 질소 성분이 46%나 들어있어요. 그럴 때 요소의 실중량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중량이 얼마야 질소가 20kg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이해했어요? 매우 아까 1단계에서 2단계는 조금 더 어려운가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자면 이게 성분량이 20kg잖아요. 이거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100이고 이게 46%. 그냥 요건 그대로 퍼센트로 그냥 그 성분 함량의 퍼센트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요걸 계산하면 43.47kg이 나와요. 43.47kg이면 요소 안에 46%의 질소가 요거예요. 거꾸로 아까로 계산해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0.46 곱하면 20이 나오는지. 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시면 그냥 문제를 똑같이 적어 놓으시고 맹뚱맹뚱 있어봐야 절대로 저기 답이 안 나오고요. 요대로 한번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시고 이거를 재증명하시려면 46 곱하기 0.46 해서 20이 나오면 이 공식은 맞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적인 계산을 해보고 이 계산을 또 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계산 문제에 나오는 거 그냥 틀려라. 아까 그 공극률 전체 공극이 1이면 그죠? 부피가 있고 알갱이 밀도가 있고 그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준 값이 이게 이제 공극량이에요. 공극량. 여러분 이번에 시험 나왔던 거.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1 빼기 이거 모르면 이게 이제 그 매질의 부피면은 전체 이 들어있는 공간 안에 매질을 빼고 남은 공간이 공극량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1.5 나누기 뭐 거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나 이거 나누기 아무리 해도 값은 없고 대충 나눴더니 비슷한 건 안 틀렸는데 전혀 이제 다른 답을 찍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중에 알갱이가 가지고 있는 부피를 뺐더니 그게 공극이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 요거를 몰라서 아마 거의 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을 수 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